축하 파티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라면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유가 궁금했죠. 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승진했잖니. 다들 축하해주기로 했어. 오늘 우리 집으로 좀 와. 뜻밖이었어요. 남편의 승진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축하 파티를 한다고? 그리고 항상 시댁에서 왕따를 시키던 나를 초대한다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승진은 남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사이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잠깐이나마 작은 희망도 가져보았죠. 이번 기회에 관계가 좀 나아질지도 몰라. 저녁 무렵 저는 퇴근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문득 결혼 후 제가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취급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냈던 이유는 오로지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제 욕심 때문이었죠. 저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자랐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그 시대의 이혼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죽일 듯이 싸우면서도 헤어지지를 못했죠. 매일 밤 소리치며 서로를 탓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침대에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이런 가정을 만들지 않을 거야. 부모라면 아이를 낳은 책임을 져야지. 꼭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그 다짐은 제 어두운 삶의 등대였어요. 저는 사춘기가 되면서 일찌감치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자원해서 갔어요. 그 끔찍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엄마 아빠와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의 남동생인 삼촌과는 꾸준히 연락을 했어요. 삼촌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다운 가족이었거든요. 미혼인 삼촌은 첫 조카인 저를 자기 자식처럼 예뻐했고 종종 우리 집에 놀러와 저를 돌봐주고 놀아주었어요. 부모님이 싸울 때면 저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 좀 말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어요. 그럼 삼촌이 와서 저를 안고 집을 나와서 근처 놀이터에서 놀아주곤 했죠. 삼촌, 엄마랑 아빠는 왜 맨날 싸워요? 하고 제가 물어보면 삼촌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른들도 잘못할 때가 많단다. 하지만 네 잘못은 아니야. 넌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돼. 네가 행복하게 웃는다면 그 길이 너를 위한 길이야. 이 기억은 제 평생 간직한 작은 위로로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족들과 연을 거의 끊은 후 스스로 자립해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그를 만났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제 옷에 실수로 커피를 흘린 그는 당황한 얼굴로 사과하며 손수건을 내밀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다정한 눈빛과 미안해하는 표정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그는 저를 웃게 했고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저의 첫사랑이자 첫 연애였고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저를 위해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푹 빠졌어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죠. 한 번은 그가 작은 꽃 화분을 들고 와서 네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이제 이런 게 좋아지더라 하기도 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를 찾아 요리해 주기도 했고 힘들었던 날에는 제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손편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힘들 땐 이 편지를 읽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떠올릴 수 있게. 그 작은 편지는 저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 같았죠. 처음 여행을 가서 함께 밤을 보낸 다음 날 여명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네가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때 그 순간 그의 말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다정함에 반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당시 혼전 임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혼전 임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과 바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과 영원히 함께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가 당연하게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하며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죠. 그의 다정함과 따뜻한 말들은 모두 한때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애는 나 혼자 키울게. 헤어져.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저 혼자 모든 사랑을 주고 키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남편과의 이별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릴 때 나는 절대 이런 가정을 만들지 않을 거야 하며 했던 다짐 때문에 더욱 단호할 수밖에 없었죠. 저와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바로 남편의 어머니였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아들의 아이를 혼자 낳겠다고 했다던데 누구 마음대로? 절대 허락 못해. 아이가 생겼다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알아서 잘 처신해라. 그 말뜻을 알아들은 저는 기가 막혔지만 제 아이이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그렇게 통보하듯 말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 전화 후 남편은 금방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기 정말 나을 거라고?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 결혼하자. 그것이 제가 받은 초라한 프로포즈였어요.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저도 한참을 고민했지만 그래도 일단 저 역시 저의 선택으로 인해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아기를 키우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극의 시작일 줄은 그땐 몰랐죠. 결혼식은 조금 서둘러 진행되었어요. 시부모님도 처음 뵙게 되었고요. 저에게 그런 무례한 전화를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이왕 결혼하는 사이이니만큼 예의를 지키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저에게 반감을 드러내시더군요. 특히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자 코웃음을 치셨어요. 이미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되었고 삼촌과의 연락도 뜸한 상황이었기에 가타부터 설명하기도 싫고 해서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버렸거든요.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직 학교도 졸업 못한 상태인데 무슨 배짱으로 애를 낳겠다는 거야? 참 철딱서니도 없네.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결혼하고 편하게 살자 하고 생각한 거겠지. 너 때문에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신세가 이게 뭐니? 마치 청문회 아들 시부모님의 시누이들의 시누 남편까지 저를 몰아세우시더군요. 저를 대한 뉘앙스가 이 집에 시집오고 싶어서 억지로 임신까지 한 꽃뱀이라는 것처럼 말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입을 딱 다물고 있었고요. 나중에서야 우리 집안에 아들이 나 하나라 원래 좀 그래. 네가 이해해줘. 한마디 하더군요. 더 군말 말고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우리를 부모라고 여기고. 바보같이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말이 저를 자식처럼 여기겠다는 말인 줄 알고 조금 고민했었어요. 그래, 자기 아들 생각하는 마음에 화가 나서 다들 나를 모질게 대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나를 딱하게 여기시나 보다 하고 착각했죠. 저도 고작 20대 초반이었으니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어린애였으니까요. 속내는 자기들을 부모처럼 섬기라는 뜻이었는데 말이죠. 결혼 초,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남편은 비록 등 떠밀리듯 저와 결혼했지만 아직까지도 다정했고 저는 그의 미소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남편은 불안해하는 저에게 약속했죠. 우리 가정을 지킬게. 너는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시댁의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 뿐이었고 남편의 약속은 공수표일 뿐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프라이버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예, 앞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 우리 집에서는 여자가 아침을 준비하는 게 기본이야. 저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고 남편의 가족들을 위한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말고도 시누이들까지 있었는데 그들 또한 당연하다는 듯 자신들의 일을 전부 저에게 맡겼죠. 심지어 여자가 아침밥을 준비한다는 규칙과 달리 신우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더군요. 섭섭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 집안 규칙에 따르자 하고 군말 없이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저는 점점 무시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첫 생일에 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직접 정성스레 케이크까지 구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보며 비웃었어요. 이게 뭐니? 이런 건 사는 게 낫겠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꾸했고요. 엄마 말이 맞아. 기대를 너무 했네. 어느 순간부터 남편마저 저를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남편이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던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전 연인보다 부족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애는 똑똑하고 살림도 잘했는데 네가 부족한 게 참 많구나. 그 말은 매번 날카롭게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리 그래도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하소연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죠. 엄마가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냥 참고 넘겨.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저는 점점 침묵하는 법을 배웠어요. 첫 아이를 낳은 후에도 시댁에서는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산후조리 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죠. 몸이 힘들어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시아버지마저 나를 앉혀놓고 말했죠.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우리 때는 농사 지으면서도 애 키웠어. 애들을 낳고도 쉴 틈 없이 집안일 하느라 골반이 다 틀어져 버렸고 허리에는 디스크까지 왔지만 아무도 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저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냥 흘러들어. 오래 기억할 만한 말도 아니잖아.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아야 했어요. 그래도 시댁에서는 외아들이 낳은 첫 직계 손주들이라고 아이들을 지극히 예뻐하셨고 남편도 저에게는 소홀했을지언정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였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집안이고 아이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들이었어요. 저만 참으면, 저만 없으면 말이죠. 저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고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제가 간절히 원했던 행복한 가정은 환상이었고 저는 다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해야 했어요.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의 괴롭힘 속에서 저는 작아졌고 아이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저의 상처가 골마 터져도 참고 또 참았죠. 유일한 위안이었던 삼촌에게 가끔 연락을 하더라도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차마 알리지를 못했어요. 삼촌도 자기 일로 바쁜 와중이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해하실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제 저도 어른인데 더 이상 삼촌에게 징징거리지 말자고 제가 처한 어려움은 저 혼자 삭히고 감내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 속은 그동안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집에서 놀며 취직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남편은 자격지심인지 노골적으로 저와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생겨서 애 보느라 취직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내 친구들은 다들 자기 시간 충분하니까 취직 준비도 잘해서 좋은 회사 들어간 거라고. 애초부터 일찍 애를 낳지 않고 결혼을 안 했다면 나도 진작 취직하고 남았지. 하고 선을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취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웠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 위해 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것이 제 철칙이었거든요. 남편이 취직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은 듯해서 그럼 내가 취직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너는 애 키워야지 무슨 취직이야. 하고 쌍수를 들고 방대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훨씬 더 성적이 좋고 스펙도 좋았는데 말이죠. 하필 또 그 말을 시부모님에게 전하는 바람에 저는 한 번 더 곤욕을 겪어야 했어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그럼 네 남편이랑 우리 보고 키우라는 말이냐? 그럴 거면 애를 싸질러 놓지나 말던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은 오랫동안 취직을 못하다가 몇 년 후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신우들의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하곤 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능력이 좋은데 일찍 처자식이 생기는 바람에 그간 빛을 못 봤지 뭐야? 아주 혹이 들어와 앉았어. 회사에 적응을 하고 난 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더욱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안 그래도 뜸한 저와의 대화는 거의 사라져버렸고 퇴근을 한 후 집에 오면 내쳐 잠자기에 바빴죠.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걸면 아이 귀찮아. 꼭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겠어? 네가 집에서 맨날 놀고 먹으니 모르나 본데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하고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승진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성과를 이유로 밤 늦게까지 일했고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간혹 전화라도 하면 너무 바빠. 네가 알아서 해. 왜 항상 나한테 기대만 해. 나도 힘들어. 하는 차가운 말만 들려왔죠. 저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나마 의지할 때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조차 이제는 저를 냉대하니 저는 세상 한복판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빠가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늘 남편의 길을 살려주었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의 회사 야유회에서였어요. 회사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다 같이 모이는 야유회 자리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죠. 그녀는 남편의 직장 상사로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불쾌한 기운을 풍겼어요. 아, 당신이 부인이시군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분이 제 얘기 안 하던가요? 제가 그녀와 대화하고 있자 저쪽에 있던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인사해. 회사 인사팀 선배님이셔. 남편분이 요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서포트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시선을 교환하는데 어쩐지 회사 동료라기에는 굉장히 친밀해 보였죠. 저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넘기려는데 제 뒤에서 하는 그녀의 말이 뒤통수에 꽂혔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섭섭하네. 집에 와서 저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랑 원래 아는 사이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사람이야. 우연히 회사에서 만났지 뭐야? 라고 대꾸했어요. 사귀었다고? 뭘 그렇게 놀래? 설마 질투라도 하는 거야? 답지 않게 왜 그래? 남편은 저를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질투조차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듯 말이에요. 문득 시어머니가 가끔 말하는 남편의 전 연인에 대해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입이 마르도록 극찬하던 그 여자. 설마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일까? 저는 어떤 불길한 예감 속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늦은 밤 남편이 회식이 끝난 후 많이 취해서 회사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왔어요. 저는 자다가 깨서 급히 술상을 보았죠. 그런데 그중에 그 여자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먼저 나와 그 여자를 반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랜만이야. 그동안 더 예뻐졌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허리 아프셨던 건 괜찮으세요? 아버지도 고혈압 괜찮으시고요?
시부모님의 사소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헤어진 딸이라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제가 부엌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 여자는 살갑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저보다 더 친근하게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고 저는 이 집의 가정부 같다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술자리에서 그 여자는 남편 옆에 딱 앉아서 계속 남편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기도 했죠. 한 직원이 그런 둘을 보면서 질문했어요. 참, 둘이 예전에 사귀었었다면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대답했죠. 학교 앞 카페에서 이 사람이 부주의하게 저한테 커피를 쏟았지 뭐예요. 그걸 계기로 사귀었어요. 이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남편과 운명처럼 만났던 상황이랑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해서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이야기라니. 우리의 추억이 난 아직도 생생한데. 저요,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해서 양가 상견례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쁜 여자가 저를 버리고 갑자기 유학을 가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이별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회사에 취직하니까 이 사람이 제 상사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다들 취해서 웃고 떠드는데 그나마 정신이 있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재수 씨 들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막 해도 돼? 하더라고요. 남편은 뭐 어때?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 했고 뒤이어 그 여자도 이미 오래전 얘기인데요 뭐 하며 마치 말을 맞춘 듯 얘기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며 듣고 있었어요. 뭔가 찜찜하다고는 생각했었지만 남편과 그 여자가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죠. 그런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매일 회사에서 보고 밤을 새고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요리를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은 완전히 취해 그 여자의 부축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 여자는 부엌에서 나온 저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분이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가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세요. 남편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흐릿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래야지.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징징거리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욱해서 한마디 했어요.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우월감을 느꼈어요.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나오자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나가는 중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 여자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만한 아이들이 있었으려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서 여자는 가버렸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술상을 치우느라 새벽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온통 그 여자 생각 때문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죠. 다음날 새벽 남편에게 해장국을 끓여주면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제 일 기억나? 당신 상사 말이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해달라고 그랬던 거. 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남편은 인상을 쓰며 대답했죠. 그냥 듣고 넘겨.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남편은 제가 끓인 해장국을 먹으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 슬쩍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보니 그 여자와 대화 중이었어요. 어제 재밌었어. 속은 괜찮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치밀했어요.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짓는 남편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들 사이에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대화를 듣고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언니 아직도 청담동에 산대? 그럼 거기에 부모님 병원이 있는데 계속 살겠지. 그 언니가 나 예전에 사준 명품 지갑 아직도 들고 다니잖아. 엄마도 그때 가방 하나 사줬었지. 그거 귀에서 어떻게 들고 다니니? 방에 고이 모셔뒀지. 그 언니 있을 때가 좋았는데 오빠는 바보같이 그 언니를 잡았어야지. 내 말이 그 말이다. 지 팔자 지가 꼬은 거지. 근데 그 언니를 다시 만나다니 둘이 뭔가 전생에 부부였던 거 아닐까? 전생에 부부면 뭐해? 현생에 부부였어야지. 제가 버젓이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도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아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비추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 부모의 부유한 집안인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그 여자랑 비교되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불안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이미 많이 식은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다고 할까봐 너무 불안했죠. 저는 어떻게든 살겠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직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다행이었지만 언제나 저 혼자 불안 속에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혹시나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둘이 어디 간 것은 아닌가? 온갖 불쾌한 상상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느 날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었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벗어놓은 남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죠.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물었지만 남편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혔나 보지. 이젠 내 옷에 냄새까지 트집을 잡는 거야? 진짜 지겹다 너. 그의 발끈하는 태도에 오히려 저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메시지 창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있었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번에 더 긴 시간 함께해.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대로 덮어두었어요. 제 확신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죠. 며칠 후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 쉬던 중 평소와 달리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급히 야근을 한다며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 시간에 사원을 부르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이다. 저는 확신했죠. 그의 차를 따라가기 위해 저는 조용히 택시를 불러 그의 뒤를 쫓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도심 외곽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죠. 남편이 안으로 들어간 뒤 저는 몰래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레스토랑 창가 좌석에 남편과 그 여자가 와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이 메뉴판으로 가린 틈을 타 그녀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키스하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은 듯 보였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죠.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네? 남편과 그 여자는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은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죠.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예전 남편의 여자친구였고 제 남편의 상사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와이프는 저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비웃는 듯 대답했죠. 그 이상이 되든 말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죠. 남편은 제가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직후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 있었어요.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이리저리 흔들렸죠. 그가 상간녀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금 내가 뭘 봤는지 설명해봐. 지금까지와 다른 저의 단호한 모습 때문인지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실수였어.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실수? 그렇다면 오늘 이 먼 곳까지 온 건 대체 뭔데? 이 모든 게 실수일 수 있어? 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거야? 그 순간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남편은 서둘러 일어나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얘기? 당신이 나랑 얘기를 하긴 해? 그 여자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죠. 오늘은 데이트하기 좋은 날은 아니네. 나가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가 이끄는 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홀로 서 있다가 창밖으로 그들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서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손이 벌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는데. 택시 안 창문에 비친 저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견뎌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 저보다 한참 후 집에 도착한 남편은 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나를 붙잡으며 온갖 사과의 말을 늘어놓았죠. 내가 정말 미쳤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깐 흔들린 거야.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믿어줘. 그의 말은 간절했지만 저는 그의 말투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듯 했죠. 제발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이유는 안 돼.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잖아. 그 말에는 저도 동의했어요. 남편의 잘못인데 왜 고통을 아이들이 받아야 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모든 울분과 원망을 간신히 삼켰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용서되지도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제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은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과하고 빌던 모습이 점차 짜증과 적반하장으로 변해갔죠. 제가 예전과 달리 싸늘하게 남편을 대하자 남편은 너는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너는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더군요. 또 어떤 날은 남편이 저를 비난하듯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도 했어요. 너도 문제야. 네가 나한테 더 잘해줬으면 내가 이런 일에 흔들렸겠어? 네가 날 이해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의 말에 저는 싸늘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조금 지나자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무기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좋아. 만약에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아이들 키울 돈은 어디서 나올 건데? 경력도 하나 없이 나이만 먹은 네가 내가 벌어오는 돈 없이 아이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겨우 참고 사는 마당에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시어머니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네가 이렇게 뚱 하고 집안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마음 편히 회사에 다니겠니? 세상에 그런 실수 한 번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애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너 집에 들여서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 정도 실수는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백만득해도 유분수지. 그럼 헤어지던가.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시어머니 입에서 헤어지라는 말까지 나오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보고 이혼하라고 말씀하신 거세요? 어머니,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데 너는 항상 불평만 하고 사근사근한 맛도 하나 없고 우리도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들은 오죽했을까? 게다가 남편이 조금 실수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여?
네가 그 모양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끝까지 두둔하면서 오히려 제가 나쁜 년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지금까지 제 모든 세월을 희생하며 남편과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죠. 더 이상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평생을 이런 취급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었기에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과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 저 혼자 자립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저는 지금까지 꿈꿨던 미래의 그림을 수정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미래는 저 혼자만의 환상이었죠.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았다가 성인이 되고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줄 나이가 되면 그때 이 집안과 이별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먼지가 쌓인 대학 졸업장을 꺼냈어요. 제 손때가 묻은 문서들이 오래된 나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동안 잊었던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혼자 스스로 다짐했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진 컴퓨터 스킬은 이미 낡아 있었고 제가 배웠던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었어요.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저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했고 밤마다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잠들고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밤, 저는 조용히 남편이 쓰던 낡은 노트북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공부했어요. 힘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실패하면 아이들에게도 미래를 보여줄 수 없어. 제가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 남편은 제 노력에 무관심했지만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와서 네가 일을 해서 뭘 얼마나 벌겠다고 그래?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 일이나 잘해.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가슴속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내 일이 뭔데? 니들 시댁 뒷바라지 하는 거? 너네 집에서 나한테 남겨준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미래는 이제 내가 결정할 거야. 이력서를 작성하며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남편의 말처럼 저에게는 경력이라고 할 것이 없었고 빈 공백은 제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졸업 이후 경력 단절 기간이 꽤 긴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면접관의 질문은 저를 긴장시켰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지금은 관련 자격증과 교육을 통해 실력을 다시 다졌습니다. 저의 경험과 열정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진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이 밀려왔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드디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 희망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의 취업 소식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했죠. 네가 정말 취직했다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저는 차분히 대답했죠. 얼마나 갈지는 내가 정해. 그는 당황했지만 저는 그가 느끼는 감정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제가 취직했다고 하자 못마땅해 하셨고 신우는 그럼 내 빨래는 이제 누가 해? 하더군요. 저는 빨래는 이제 스스로 하세요. 하고 그들의 비난을 더 듣지 않았어요. 취업이 확정된 후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 앞으로 더 바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아이들은 모두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고 아직 초등학생인 막내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대단해.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살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가 너희를 위해 더 열심히 할게. 출근 첫날, 저는 셔츠와 단정한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운 나로 변해가는 기분이었죠.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동료들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제 자리 앞에 놓인 컴퓨터와 서류들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었죠. 경력 단절도 남편의 비난도 과거의 상처도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새벽에 출근길에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이 선택이 우리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거야. 저는 더 나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 회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몇 달 뒤 저는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성과도 인정받았고요. 시댁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다른 여자와 보란듯이 만나고 다니는 남편도 여전했지만 그 모든 현실에서 벗어나 회사 일에 몰두하니 숨통이 트였어요. 마음과 통장에 여유가 생기니 시댁과 관련된 생각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제 태도가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용돈이라도 쥐어드려서인지 시댁에서도 더는 저에게 심하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제가 잘 차려입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며 의외로 그런 옷이 잘 어울리네 하고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기적적으로 남편도 다시 돌아오고 시댁도 저의 노고를 알아줄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자그마한 희망도 가져보았죠. 그러나 그날 시댁에서 열린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는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를 한다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저는 회사에서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시댁은 평소보다 분주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요리 냄새가 집안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저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들뜬 분위기에 한숨 돌렸어요. 큰 상 위에는 요리들이 가득 차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미 축하 건배를 하고 있었죠. 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엔 어딘지 모를 냉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였죠. 그런데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옆자리에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죠.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외면하고 그 여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가 제게 하는 태도는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여자도 저를 바라보며 목내라 하더군요. 제가 손님이고 자기가 안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태어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대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짓이야? 저는 남편의 상간녀를 가리키며 추궁했지만 남편은 저를 똑바로 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은 축하의 날이잖아. 축하의 날이라고?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여기 있어? 왜긴? 우리 상사님 덕분에 내가 초고속으로 승진했는데 당연히 초대해야지. 남편의 옆에 있던 그녀가 와인잔을 들며 저를 겨냥해 말했어요. 남편분이 승진한 건 가정 덕분일까요? 아니면 회사에서의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주변에서 터져나온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는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죠.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앉아라. 시어머니의 말에 그리고 신우와 그의 남편이 속삭이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곧 이혼당할 내가 여길 왜 와? 자존심도 없나 보지. 저는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조롱의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혼을 당한다고요?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당하는 쪽은 남편이죠. 남편이 바람폈다는 증거는 지금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글쎄, 네가 이 집안 재산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네가 얼마나 가정에 소홀했고 우릴 힘들게 했는지 그런 증거는 우리가 다 말을 맞출 거고 소송으로 가면 누가 유리할까? 저는 그들이 계획적으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다들 말을 맞췄던 것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부유한 의사 집안 며느리였고 저 같은 건 알아서 패배를 선언하고 나가 떨어지길 바랐던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거였죠.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그래도 행복한 가정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애썼지만 그것은 거짓된 행복이었어요.
저는 곧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모두에게 들려주었죠. 삼촌, 저예요. 지금 시댁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삼촌? 다들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저는 삼촌에게 남편의 상간녀, 그녀의 정체, 그리고 오늘 파티에서 벌어진 모욕적인 상황,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낱낱이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런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계속 다닌다면 회사의 명예가 추락할 겁니다. 남편의 승진을 취소해 주세요. 삼촌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다. 이건 바로 잡아야겠구나. 저는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상간녀를 보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되던 남편이 어떻게 지금 회사에 취직했는지 모르셨죠? 제가 삼촌에게 부탁했던 거였어요. 삼촌이 그 회사의 임원이시니까요. 그 순간 상간녀와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당신은 내 인생에서 선을 넘었어.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 저의 엄마와 삼촌은 남편이 다니는 기업 창업자의 자녀들이었어요.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불행했을지언정 저는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나고 자랐죠. 부모님의 쉽게 헤어지지 못했던 이유도 두 분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집안끼리의 문제도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성인이 된 후 삼촌에게 의지하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너무 취직이 안 되자 정말 눈 딱 감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삼촌에게 부탁했었어요. 삼촌은 그때 이미 회사 임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말단 직원으로 받을 수 있었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은 아직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였어요.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그리고 상간녀까지 아무도 저를 존중한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존중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남편의 승진은 취소되었고 상간녀는 해고되었어요. 삼촌은 처음으로 저와 남편을 직접 불러서 남편을 엄하게 꾸짖었죠. 회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직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리와 실력이 회사의 기준이니까요. 조카와 아이들 얼굴을 봐서 이 대리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죠. 조카 덕분에 이 회사에 발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니 앞으로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할 거예요. 그 상간녀처럼 잘리고 싶지 않다면. 회사 밖으로 나온 후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 이혼은 하지 말자. 저는 단호히 잘라 말했죠. 아이들에게 보여줄 건 사랑과 존중이지. 이런 가짜 가정이 아니야.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그 일이 있은 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니? 우리 집안을 망치고 싶어? 그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네 인생도 끝이야. 저는 담담히 대답했죠.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망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더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견뎌온 지난날이 어리석게 느껴졌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집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어요. 법원에서의 싸움은 쉽지 않았지만 제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면서 모든 모욕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삼촌도 계속 제게 연락하며 용기를 주셨어요. 그동안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니? 미리 그런 상황을 말해줬으면 어떻게든 도움을 줬을 텐데. 아니에요. 삼촌 덕분에 그래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저 혼자였으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후련함과 함께 불안함을 느꼈어요. 바로 아이들 걱정 때문이었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아직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남편의 잘못이 아이들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는 같은 집에서 살지 않을 거야. 지금처럼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힘든 일이 됐거든. 그래서 각자 다른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언제든 우리를 만날 수 있어. 엄마와 아빠는 영원히 너희의 부모니까.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 큰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슬프지 않아? 기특하게도 엄마를 먼저 걱정하는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처음엔 많이 슬펐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엄마는 항상 행복할 거야. 그러자 큰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도 엄마를 도울게.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아직 중학생인 막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이 행복해질래. 아빠가 없어서 슬프긴 하지만 엄마가 있으면 괜찮아. 아픈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도시로 떠났어요. 부모님의 다툼 속에서 자라며 배우지 못했던 사랑과 평화를 이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비난과 냉담함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힘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고통 속에서도 버티며 다시 일어선 나 자신,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죠.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선택이었음을. 아이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밝은 웃음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며 저의 결단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운 거야. 우리 이제 행복할 거야.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저의 발목을 잡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저와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었고 그 걸음이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 될 것임을 확신했답니다. 저는 살면서 감정적으로 크게 휩싸이면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주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긴 하지만 뭔가 살면서 문제가 있었겠거니 하면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제가 결혼해서 그것도 제 가족이 된 사람들이 겪는 걸 보고 있자니 세상 이런 혼란이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제일 불쌍하기는 한데요. 친정 가족에게도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데 여긴 익명의 공간이니 한번 듣고 잊어주실 거라고 믿고 말해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80세를 넘기신 분이고 연세에 비해 정정하시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또래 어른들답게 등도 많이 굽으셨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으세요. 그런 와중에도 스스로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딱히 자식들에게 의지하신다든지 뭘 도와달란 말씀도 없는 채로 지내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무려 10살이나 아래신데 좀 더 기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체격도 아버님보다 훨씬 더 좋으신 편이에요. 좀 더 말을 보태자면 얼핏 보면 두 분 체격 차이가 2배 정도 난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키는 아버님이 훌쩍 크신 편이지만 그래서 더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저희 시부모님의 덩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두 분이 아무리 봐도 잘 맞지 않아 보이고 연령대 차이뿐 아니라 참 쎄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두 분 사이에서는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두셨는데 저희 남편은 그중 막내였고 터울도 아주 큰 편이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말이 엄청나게 거치신 편이었는데요. 툭하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시고 욕을 서슴지 않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라서 가끔 말할 때 흠칫 놀랄 때가 많았답니다. 이런 진우애미야,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게냐? 내가 이거 냉장고에 집어넣으라고 했지? 다 쉬게 냅두면 어쩌자는 거야? 아주 확... 그냥 너 이래놓고 너 집안일을 제대로 하겠냐? 물론 잔소리는 기본이셨고요. 반대로 저희 아버님은 엄청 점잖고 조용하신 분이셨고 늘 화초만 손질하시고 별 말씀도 없으셨어요.
가끔 찾아뵈면 막내 며느리 왔다고 용돈도 주시고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을 챙겨주시면서 저를 진짜 어린애 보듯 다정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라가 이쁘기도 하지. 내가 이거 안 먹고 꿍쳐놓은 건데 얼른 한 입 해라. 네, 아버님, 감사해요. 역시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주시니까 안 주셔도 괜찮은데. 내가 좋아서 주는 거야. 내가 좋아서. 아버님은 저에게 유독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딸이 하나뿐이었고 저는 막내로 들어온 며느리라 그런지 더 귀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에게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 편이 아니던가요? 물론 그것도 집안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저희 남편은 어머니를 어려워하고 아버님을 안쓰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냥 아버님을 지지하거나 따르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얼핏 봐도 어머니는 좀 예쁘장하게 생기신 편이고 그런데다가 10살 위의 남자한테 시집을 갔으니 자식된 입장으로선 당연히 아버님이 더 수지를 맞으신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님이 안타깝다 하니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당신이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왜?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당신 그럼 이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특히 우리 어머니 앞에서. 알겠지? 알겠어. 얼른 말해봐. 결국 남편은 제 재촉에 못 이겨 이날 어렵사리 말을 털어놓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왜 그렇게 자기 엄마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짠하기도 했고요. 어릴 적부터 아버님은 아들들이나 딸들에게도 잘해주시고 곧잘 시간도 보내고 그 또래 아버지들 치고 참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좋게 상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역시 제 상상 안에서 비슷한 인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이상으로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 수가 없는 존재였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 숙제를 안 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거슬리게 하면 아주 가차없이 매를 드셨다고 해요. 물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체벌을 누구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5이나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회초리를 들어서 팔다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작은 몸집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손이 그렇게 매우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엄했는데. 난 아직도 그 어렸을 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남편이 어릴 적에도 어머니는 그렇게 화가 잔뜩 나 있으셨고 매사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지금의 그 예쁘장하면서도 약간은 사납게 느껴지는 인상은 젊은 날부터 아마 굳어진 게 아닐까 싶었죠. 특히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약간은 섬찟하더라고요. 아마 남의 자식이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릴 적 남편이 학교 다녀와서 어머니한테 밥을 달라고 했는데 잔뜩 짜증을 내면서 밥을 비벼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주먹으로 잘못 쳐서 그릇을 완전히 쏟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이미 본인 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순간 긴장해서 쳐다보았고 어머니는 가차없이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당장 손으로 주워 먹어. 엄마. 다 주워 먹으라고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엄마, 안 먹으면 안 돼? 얼른. 심지어 어머니는 마룻바닥에 처참히 엎어진 그 밥을 갖다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손으로 주워 먹던지 하라면서 끝까지 지켜보셨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엉덩이를 걷어찰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던 남편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감히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엎었다면서 저녁은 없다며 그걸 다 주워 먹게 하셨다고 해요. 막내라서 한창 이쁜 바다에 있을 남편에게도 일어섰을 정도니 그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왜 그렇게 어머니라면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상상이 가더군요.
그런데다가 감정 기복이 꽤나 심한 편이라 그렇게 불같이 내지르시고서는 다시 또 주워 담기를 반복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 아까는 엄마가 미안했어.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아가. 화를 무시무시하게 내고서 저녁에는 껴안고 그런 소중한 자식이 없다는 듯 달래셨다고 하는데 어릴 적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크면서는 점점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질렸다고 해요. 사춘기를 겪고 난 뒤 형제들은 웬만하면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더군요. 확실히 제가 봐도 명절 때 이외에는 참 신기할이 많지 잘 모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이나 혹은 딸이 하나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외려 저희 친정이 자주 모이지 시댁은 정말 추석과 설날 아니면 모이지도 않고 아버님도 생신이나 어버이날을 챙겨드린다고 해도 계속 굳이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아버님, 그래도 생신이신데. 아니야, 나는 그냥 생일날 조촐하게 집에서 함께하는 게 좋단다. 굳이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지나칠 정도로 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강요하셨어요. 그러니 좀 기분이 묘했죠. 친구들은 저한테 시댁 자주 안 가서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하긴 하면서도 늘 희한하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저희 친정 모임에는 꼬박 참석해주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래에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남아서 남편이 좀 가엾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촉을 해서 우리끼리라도 아버님 어머님께 가서 어버이날을 챙겨드리자고 했어요. 우리 그간 어버이날 제대로 챙겨드린 적 한 번도 없잖아. 저번 생신도 그렇고. 이번에 그냥 단촐하게 한번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어때? 그래, 그러자. 고마워, 여보. 이렇게 내 생각해주고. 그 말을 들어오니 훅 하고 찡함이 올라오면서 왜 이렇게 미안하던지. 그간 남편이 본인 집 분위기는 처갓집 마냥 좋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고지 들었던 건가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날은 꽃도 사고 간식도 사고 두 분 잘 드신다는 족발도 사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건 아마 이날부터였을 거예요. 영 못마땅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님을 뵈었을 때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셔서 혹은 정말 저희가 와서 귀찮게라도 해서 그렇게 언짢으신 건가 싶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두 분 다 냉기가 확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괜한 때에 잘못 찾아온 것 같아서 좀 눈치가 보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아버님은 일단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고요. 혹시 두 분이 다툼이라도 하셨는데 타이밍을 잘못 찾은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우리 집은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게 진짜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왔으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앉아. 주스라도 먹을래? 왜 괜히 와가지고 신경을 쓰게 하니? 네. 아무리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아주 잠깐 찾아뵌다고 온 건데 어머니는 진심으로 짜증을 내시는 투여서 약간은 민망하더군요. 아버님도 저희 옆에 앉긴 하셨는데 근데 좀 아버님이 평소 전화하실 때 말투 같지도 않으시고 명절 때의 그런 익숙한 느낌이 아닌 겁니다.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 말에 갑자기 부엌에서 불어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니네 시아버지가 뭐가 어때 보여서 쓸데없이 왜 괜히 와가지고 참견질이냐? 네? 아니, 전 그냥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시길래. 부엌에서 주스를 따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갑자기 노려보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너무 놀래서 그만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니,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셨어도 그렇지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크게 티를 내실 일인가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즉각 바로 아버님을 쳐다보더니 앉아 계신 아버님의 무릎을 쓱 부여잡더라고요. 아버지, 무릎이 왜 이래? 갑자기 뭔 소린가 싶어 저도 쓱 아래를 보았는데
아버님 무릎과 정강이 쪽 부분에 자그마한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디 넘어지셨나 싶어 저도 모르게 시선이 점점 올라가서 얼굴을 향했는데 광대뼈 쪽에도 푸르스름하게 작은 것과 큰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멍이 커서 이걸 왜 이제야 발견했는지 싶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당황스러워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눈도 못 쳐다보시고 다른 곳으로 피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믿을 수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멍보다 이 말에 너무 놀라서 저는 눈이 튀어나올 듯 빤히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그랬어? 대체 무슨 말이 오고 가는 건지 내 귀로도 듣고도 이게 도통 머리와 가슴에 온전히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허나 아버님 반응도 영 미심쩍은 겁니다. 아니다. 넘어졌어 요 앞에서. 그런 거 아니니 괜히 네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라.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아버지 때렸어? 저는 이 말에 그만 입에서 헉소리가 그대로 나올 뻔했어요. 동시에 저도 같이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럽게도 어머니의 대답에 그만 저는 완전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야 이 녀석아,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지. 그럼 내가 깡패냐? 그냥 때려?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무릎이 살살 떨리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우리 아버님은 아무리 80세 초반으로까지는 안 보인다지만 길 가다가 건장한 남성이 잘못 부딪히면 여지없이 쓰러질 것처럼 마른 몸이셨어요. 그 연세치고 키는 170대를 넘으시긴 했지만 호리호리 마르신 상태라 겨우 60kg가 될까 말까 하고요. 우리 어머니는 키는 그보다 작으시지만 살이 너무 많이 찌셨고 저번에는 80kg 넘으면 정말 큰 지병이 온다고 의사가 경고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좋게 그 정도 되시거나 이미 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하지만 저 체급 차이를 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로 아버님에게 무작정 분노를 쏟아내셨고 저런 푸르스름한 멍들이 얼굴 한쪽 면과 한쪽 팔, 무릎과 정강이를 메울 정도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라는 겁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험악한 고성이 오고 가는 분위기와 얼굴을 감싸지고 고개를 완전히 숙여버리신 아버님을 보고 있자니 몸에 차가운 물이 스며들듯 저는 찬찬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끝내 이성을 잃고 옆에 제가 있던 말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 아니 엄마, 아빠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아버지 이거 몸 봐봐. 도대체 얼마나 때렸으면 이런 멍이 들어? 아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참나, 자식놈의 새끼가 어디서 대들어. 야, 내가 그냥 때렸겠니?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다 했지 어디서 내 말에 토를 달아. 어머니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남편 역시 얼굴이 벌개져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제 남편에게도 뭔가 물리적인 행동을 하실까 겁이 나더군요. 그러는 사이 결국 아버님은 일단 저부터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지 얼른 일어나서 가라고 다음에 보자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간 것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저는 겨우 남편을 잡아 끌고 억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한숨을 쉬어대는데 중간에 울음 섞인 탄식이 토해져 나오는 게 느껴져 저는 조금도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부모 한쪽이 저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보고 나와야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저 역시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눈을 잠깐 감았지만 나름의 충격이 크게 머릿속에 새겨진 건지 아버님의 그 앙상한 몸에 남아있던 멍들과 괜찮다는 희미한 목소리가 연신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 사이 한 20여 분 지났을까쯤부터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요. 왜 그렇게 저는 그날 하루 새에 받아들일 일이 많았던 걸까요? 그저 충격의 연속일 뿐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조금도 그 근처까지 가본 적도 없는 일을 남편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나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신 적이 있었나 봐. 아버님이? 그래, 그걸 엄마가 알았고 말이야.
얘기인 즉슨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원래도 좀 괄괄하신 성격이긴 했지만 완전히 고속질주하는 차마냥 폭주해버렸다고 합니다. 애가 5이나 되고 이제 막 갓난쟁이가 태어났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어머니는 그 분노를 가족들에게 풀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 역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시긴 했으나 애를 5이나 낳고서 알게 된 남편의 바람이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시시때때로 그 일들을 펼쳐놓고 아버님을 옥죄었고 그때마다 아버님은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돌고 계속 악순환이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일찍이 아주버님들이나 우리 시누이는 이런 집이 싫어서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막내로 자라난 남편은 본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더 천덕꾸러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완전히 넋이나가 분풀이를 해댔고 아버님은 이제 연세가 들어 집에 계셔야 하니 체념을 하시는 수밖에 없었대요. 다 본인의 운명이고 죗값이라 생각해서 그냥 아버지는 묵묵히 다 참고 있었어. 엄마가 폭언을 하든 물건을 집어던지든. 저와 결혼할 무렵 남편은 본인도 빨리 지옥 같은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해요. 그저 부부싸움이 좀 격하고 심하겠거니 생각하고 나에겐 부모님이지만 엄연히 남녀 사이니 내가 더 참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얼른 나만 탈출하고 싶었어. 근데 이런 일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야 이제 끝나겠지.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서글퍼 보이던지 모릅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못 봤던 남편의 눈물을 그날 처음으로 보았으니까요. 남편은 운전을 멈추고 혼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등만 옆에서 두드려 주었고요. 사실 우리가 아버님을 따로 모셔오면 좋을 텐데 형편이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쉽게 제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 역시 대출이 많은 상태로 각각 맞벌이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시간을 각자 보냈지만 그날 남편의 눈물이나 어두운 얼굴 그리고 심히 말수가 줄어든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시댁 큰아주버님 댁 형님이 조카가 어디서 상을 받았다고 SNS에 올리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날 저는 잘 하지도 않던 전화를 큰형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동우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네요. 대단한데요. 얘가 요즘 공부 좀 하더니 상을 타왔네. 이래저래 말을 하다 보니 형님과 마음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들끼리만 있는 곳에서 SNS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얼굴 본 지가 꽤 되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문득 제가 본 걸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날 본 상황을 말하게 되었어요. 저 그날 일이 너무 놀라서 아직도 충격에 말이 안 나와요. 이 사람도 그날 이후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알게 모르게 각자들 알고 입을 닫고 계셨던 건지 모두 조심스레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화가 이뤄지는 내내 가슴이 너무 턱턱 막혔어요. 가슴이 뻐근하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을 마시려고 따랐다가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내용들을 쭉 읽게 되었어요. 결국 막내 동서도 봤구나. 솔직히 우리 아버님 너무 안 되셨어. 나도 신혼 때 몇 번 찾아갔다가 종종 그런 모습을 배웠어. 그때는 막내 도련님 유학 가고 안 계실 때고 자식들이 있을 때에는 어머님도 자제하는 편이라.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이미 오래됐어. 들어보니 아버님 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건 오래전 일이었고 일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배우자들이 그렇듯 어머니는 곧잘 또 돌변하셔서 아버님에게 맛있는 걸 차려주시고 사과하시기도 하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는 주제만 있으면 그렇게 뒤엎어버리시고 온 집안을 부수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밤새도록 톡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자식들끼리는 주관적인 입장이 되어 제대로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긴 힘들겠지만
엄연히 남인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는 현재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스레 하나뿐인 시누이를 초대해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괴로워하시면서 우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엄마 내가 봐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서둘러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를 정신병원에라도 옮겨서 그때 마음의 상처를 치료라도 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형제들끼리도 통화를 하고 저희도 한참 말을 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님을 이 상태로 더 이상 한 집에 같이 계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여기저기 상담을 해보니 아무래도 젊은 시절 아버님의 일로 인해 어머니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일종의 정신질환이 생기신 것으로 이야기가 합쳐지더군요. 그러니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심각한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치료를 받게 하시던 그게 아니던 간에 일단 두 분은 같이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전하는 게 맞다고 보였고요. 남편도 자기가 없을 때부터 훨씬 그 일찍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더니 눈을 질끔 감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했으니 저와 남편이 대신 가게 됐죠. 가는 내내 가슴이 너무 떨리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분노를 표출하실지 상상이 안 되어서 무서웠지만 결국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니들이 웬일이냐?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를 붙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얘기를 듣는 어머니 표정이 의외로 차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래도 아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냐? 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감히 시애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 그 감옥 같은 데에 가둬두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너 일로 와. 어디 한번 맞아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네. 어머니는 그 뒤로 천천히 일그러지시더니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허수아비처럼 계속 흔들렸고요. 그러다 겨우 남편이 떼어내어 어머니가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럼 뭐 하나요? 이미 제 정신은 우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너 이딴 일로 한 번만 여기 드나들었다간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알겠냐?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폭언을 하시며 저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려 했고 저희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야 했어요. 나와선 저나 남편이나 숨도 못 쉬고 헤헷거렸어요. 어머니의 폭주를 처음 봐서 그런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남편도 남편대로 어릴 때 생각이 났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엔 남편이 미안해서 저에게 연고를 발라주는데 새삼 그 와중에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이 어째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어머니가 그 난동을 피우는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어요. 이제 미동도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어 보이셨다는 게 참으로 걱정스럽더라고요. 여보, 진짜 이대로는 큰일 날 것 같아. 안 되겠어. 두 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해. 아버님도 지금 너무 지치신 상태야. 솔직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아무래도 한번 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힘이 번쩍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을 생각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허나 이런 절 막아선 건 바로 아버님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전화를 하셔선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참 얼마나 이 상황을 오래도록 감내하셨고 수도 없이 포기를 해오셨던 걸까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내 죄 때문이야. 나는 그저 저 사람이랑 같은 날, 같은 때에 그냥 하늘로 가버렸으면 좋겠구나. 그게 무슨 방법이건 간에 말이야.
그러시면서 울음인지 뭔지 모를 것을 계속 헐떡이시며 내뱉으시는데 그게 다 그간의 한처럼 느껴져서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뉴스에 나오는 비운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더군요.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말대로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죄값 치르고 차라리 저 사람 화풀이 할 때까지 당하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해. 아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나서지 말아다오. 내가 일단 이 사람을 잘 달래볼게. 둘이 여행도 가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오기로 했어. 그러니 나한테 일단 맡기렴. 아버님은 그날 저희를 꽤나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랑 여행도 가기로 했고 거기서 좀 화해도 하고 올 터이니 일단은 맡겨달라. 너희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 화만 더 돋굴 뿐이다 하고요. 저희가 보기엔 그저 아버님이 단단히 세뇌된 것으로 보였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머님을 놓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희도 아버님이 그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시니 더 말을 꺼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만 아버님께 맡겨보고 안 되면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저도 남편도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괜찮으실지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꽉 차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아버님이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전화가 오셨는데 네 시어머니가 사람이 순둥해지고 유순해졌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응, 어제는 내 어깨에 안마까지 해주더구나. 그러니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많이 풀렸다. 아버님은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그리 말씀하셨고 저희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톤의 목소리에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의 폭언도 더한 물리적인 행동들도 없어진 줄로만 알았죠. 그렇게 두 분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고 지내던 때 저에게도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모시겠다는 말로 큰 미움을 샀는지 저도 시어머니한테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잠깐 엄마가 김치를 가져다 주신다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엄마 김치를 평소 좋아하기도 하고 남편도 좋아해서 엄마의 방문을 반기고 가족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하필 그 전날이 명절날이라 전날 시어머니 얼굴을 본 터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예, 너 우리 집 고사리 무침 가져갔냐? 네? 제가요? 아, 맞다. 네, 어머님이 반찬통에 싸놓으셨길래 저 가져가라고 내놓으신 줄 알았어요. 어쩌죠? 아니, 정신 어디다 뒀길래 그것까지 가져가? 내가 말했잖냐. 고사리는 나 먹을 거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어떻게 된 애가 머리가 그 지경이냐? 너 치매야?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그런 실수할 수도 있지. 자기 먹어야 하는 반찬 가져갔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어서 화내는 시어머니가 어딨답니까? 심지어 목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기차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까지 전달되어 저희 엄마조차 표정이 일그러지시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됐어. 뭐하러 와. 끊어. 마지막까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끊으시는데 너무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밀히 말해 고사리 가져온 건 제 잘못이 맞죠. 그런데 이 일로 거의 사람을 잡아먹을 때 화를 내시니 이게 정말 그리 잘못한 건가 싶어 혼란스럽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는 이 일로 꽤나 속상해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 딸이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 저런 말을 듣고 사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래도 딸 보겠다고 김치 들고 시골에서 오랜만에 올라오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셨으니 가뜩이나 저나 황당해 죽겠는데 엄마의 기운 빠진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덩달아 가라앉더군요. 남편도 옆에서 아무 잘못 없는데도 미안해하고요. 정말 시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 세 사람이 기운 빠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감정기복 심한 시어머니가 그날 밤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척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예, 내가 아까는 사돈어른 계신 줄 모르고 화를 냈다. 근데 사돈어른 오셨었다며?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그렇게까진 야박하게 안 굴었을 텐데. 그 사과를 받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받아주기 싫은 사과였지만 어른이 나서서 사과를 하는데 안 받기도 참 뭐하고 해서 알았다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저희 며느리들끼리만 있을 때 이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요. 저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다들 이 정도 경험쯤은 한 번씩 있더군요. 나한텐 예전에 밥 못한다면서 주걱을 던지실 뻔한 적도 있었어. 그때 어찌나 놀랐는지. 나중에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어머, 저는 더 심했어요. 제가 예전 명절 때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무 안 사오고 감자 사왔다고. 글쎄 저한테 감자보다 못한 계집애라고 그러셨는데요. 마음속으로 전 시어머니 이미 포기했어요. 저희 며느리들끼리만 이야기하다 보면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끝도 없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곤 했어요. 그만큼 며느리 귀하게 대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셨다는 거죠. 아니, 사실 귀하게 대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제발 며느리도 남의 집 자식이니 그 정도로만 대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한테 그러는 거 거기까지는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부터는 도저히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때는 어머님 생신날이었는데요. 솔직히 어머님한테 별로 전화도 걸고 싶지 않고 딱히 축하한다는 말이 입 밖에 나올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남편과 저 둘 다 잠자리에 들려 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밤중에 누군가 싶어 나가보았는데 세상에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이 글쎄 만신창이로 눈물을 흘리며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며느라, 도저히 못 살겠구나. 너무 힘들구나. 제발 나 좀 구해다오. 아버님은 벼랑간 구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셔 오열을 하셨고 저나 남편이나 너무 당황하여 잠이 바로 달아났어요. 일단 아버님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좀 진정을 시켜드린 후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네 엄마 생일이잖냐? 그래서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갔다. 저번 여행 때 미안하다 사죄도 했고 그랬으니 선물이라도 안겨주고 싶었어. 그런데 집에 다른 남자가 있지 뭐냐. 차마 볼 수도 없는 꼴을 하고서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게 뭐냐고 화를 내니까 글쎄 나한테 당신도 그랬으면서 왜 자기는 못하냐고 그러면서 나를 때리고 치고 그러다 내쫓기고 말았다. 아버지. 아버님. 실은 네 엄마 바람핀 지는 꽤 됐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미 몇십 년도 전에 바람피고 돌아다녔다. 내 앞에서. 이제는 진짜 시어머니가 인간이 아닌 악마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젊었을 적 상처가 당연히 아플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선 그게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한답시고 몇십 년을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폭언을 퍼붓는 건 정도가 심하지 않나요? 저는 아버님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 없었는지 더 비장해졌고 이번엔 이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든 이혼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히 어머님의 잘못이에요. 아버님도 많이 지치셨는지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고 저는 며느리들끼리만 있는 채팅방에도 조용히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역시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제 의견에 지지를 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 길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멍이 더 들어서 한쪽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완전히 쉰 목소리로 울음을 토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일단 며느리에게도 그렇지만 온갖 폭언을 일삼으신 시어머니의 바람핀 증거들을 모조리 모았어요.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사진을 보니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것들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몇 명과 바람을 핀 건지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들은 그것을 한데 모아 당당히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혼하세요. 이혼 안 하시면 이거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다 뿌릴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더니 곧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딴 늙은 영감탱이 없다고 못 살 줄 아냐? 내 애인이랑 살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잔뜩 열받아 했지만 저는 남편을 가라앉히곤 차분히 의견을 전달했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을 거라고 그거 다 포기하고 나가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아버지께 하신 행위만 봐도 이미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재산 쥐고 계시고 싶으시면 재판으로 가요, 어머니.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르르 떠셨지만 말 못하고 험악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차례의 파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재산 없이 이 집을 나가게 되셨고 아버님과는 영영 끝나시게 되었어요. 사실 장시간 크게 상처를 입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아버님이셨기에 이 또한 치료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현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정해두고 치료를 받고 계시고 큰아주버님 댁에서 지내게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시기 안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그 할망구한테 벗어났구나. 너무 고맙다. 요즘 아버님은 저희에게 저리 말씀해 주시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더 고마운 마음이 커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들을 하염없이 다정하게만 대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히 있어주세요.